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꿈을 꾸지만 실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하기는 싫어지죠. 하늘을 알고 싶다면서도 전화하면 잠만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면 결승점까지 빨리 도달해야 할 것 같고 누구보다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안감마저 몰고 옵니다. 무엇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 더 조바심이 나죠. 어릴 적에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배짱이를 많이도 들었지만 정작 거북이와 개미처럼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게을러질 때는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보고 조급해질 때는 오히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단순한 진리를 떠올려 봅니다. 괴테의 말로 요약해보죠.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7시라고 할 뻔했네요. 9시 6분, 9시 7분 돼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통해서 여러분의 상식도 올려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우리나라 특히 동물원이 아니고 수족관에 있는 동물이죠. 21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21마리. 그런데 오늘부터 그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동물 앞으로는 새로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이 쇼도 열리는데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요. 이 동물 위에 올라타거나 이 동물을 만지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자, 물속에 살고 있고 그런데 숨은 또 물 위에 올라와서 쉬는 포유류죠. 포유류.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물속에 사는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두 글자도 좋고요. 세 글자라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우영우가 좋아하는 동물 요 정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손석우 평론가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밤사이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내년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환호를 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내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카카오 40대 여성의 대표를 처음으로 내정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염현석 기자는요? 네, 용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 한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근데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부도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고요. 또 내년부터 정육점, 편의점, 서점 등에서 10만 원 이제 넘게 쓰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 하나씩 들어보죠. 네. 지난 새벽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네.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5.25에서 5.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 9월, 11월 그리고 이번 12월까지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 압력 완화 또 고용시장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의 성명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들을 보면 최근 지표가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둔화됐음을 시사한다.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서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구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높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경제활동의 둔화, 고용시장의 완화, 인플레이션의 완화로 이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되냐인데 굉장히 미국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또 환호를 했죠. 네. 연준 위원들이 금리 목표치를 점으로 찍어서 예상을 하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최신 게 이제 어제 나왔죠. 네.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4.6%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 수준 5.25에서 5.5%니까 0.25%포인트씩 인하를 한다고 가정하면 총 3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사한 것입니다. 네. 연준의 성명문에서도 드러났지만 연준은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수정 제시하면서 이런 금리 인하 계획을 뒷받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있는데 이 상승률을 전년 대비 2.4%로 전망을 해서 9월 대비 0.1%포인트 또 근원 PC 상승률은 역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린 2.4%로 전망했습니다. 자, 점도표를 통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의지가 확인되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혼조세였던 뉴욕 증시 이내 상승세로 전환해서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였고요.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0.29%포인트 하락한 4.43%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국채금리는 말 그대로 이제 폭락을 했고 네. 증시는 급등을 했고 우리 지금 코스피도 1.37% 오른 2,545 코스닥은 1.67% 더 크게 오르고 있는 843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300원대까지 계속 올라 있었는데 1,293.6원으로 25원이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다시 가고 있는 거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들 많이 내놨습니다.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시장의 기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고자세를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마지막 FOMC 기자회견에서는 한층 누그러진 즉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연준 안에서 공식 의제가 되었음을 시장에 알렸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는 공식 선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이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이목을 끌었어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인플레 지표가 2%에 도달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하면 너무 늦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언급됐었던 또는 주장했었던 조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리를 선언하지 않는다. 성급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한켠으로는 파월다운 신중함도 보였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깜빡이를 켰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 전에는 금리 인하 신호를 한 번도 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네. 제대로 깜빡이를 켰고 과연 몇 달 뒤에 차선을 변경할 것이냐. 네. 그걸 보면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3월이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라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또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양을 줄여버리는 네. 상당히 많은 식품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난 실제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제품별로는 최대 20%까지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을 줄이는 슈링크에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 대부분 이제 견과류, 김, 만두, 맥주, 소시지, 사탕, 우유, 치즈, 핫도그 등 9개 품목에서 나타났고요. 이 9개 품목 37개 상품이었습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과 소비자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추린 결과라고 합니다.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바프의 견과류와 서울우유 최자치즈의 용량은 최대 12.5% 정도 줄었습니다. 또 동원 양반김, 혜택 고향만두, 오비카스 캔맥주, CJ제일제당 바베큐바, 풀무원 핫도그 등은요 1.3에서 최대 20%까지 양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조사의 경우에는요 용량 변경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제조사는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과자 봉지도 굉장히 작아 보이고 어저께는 어떤 분이 이제 캔맥주 마시는 거 봤는데 캔맥주 캔이 작아졌더라고요. 10% 정도. 용량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포장 비용도 줄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이 바뀌면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규정해서 가지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식품과 생활화학제품 포장지에 변경 전후 용량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네. 현재는 제품 포장에 용량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표기가 안 되는 건데요. 용량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원이 작성한 용량 변경 상품 목록을 대형마트 등 점포에 이렇게 게시하도록 해서요.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공정위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 등이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난처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네, 식품기업 등 관련 업체들은요.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기업만 때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건데요.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내면 사실 과태료 액수보다는 소비자를 속인 기업이란 이런 좀 낙인 효과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 네. 하지만 용량을 줄이는 거를 이제 표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뿐인데 이걸 기업들이 이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매장에서 이거 가격을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뿐만 아니라 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표기하도록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온라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온라인이 조금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시행되는 게 바로 단위 가격 표시제입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100g당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정말 싼 제품을 조금 더 고르기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알아보기 쉽죠.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이게 되는 곳도 있고 표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형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요 연구를 좀 해본다. 그다음에 적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할 예정입니다. 만약 온라인 시장까지 단위 가격 표시가 확대가 되면요. 온라인의 주 판매 형태가 묶음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번들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묶어서 팔아서 마치 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싸지 않은 그런 눈속임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 900원인데 두 개 사시면 1+1은 1,800원. 네. 똑같습니다. 1,810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손석구 평론가에게 다시 갑니다. 네. 요즘 카카오가 사면 초과인 상황인데 계속해서 쇄신하겠다라고는 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이사를 변경했네요. 네. 창사 이래 첫 여성 CEO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고요. 네. 카카오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신아 대표가 신임 카카오의 단독 대표로 내정됐고 오는 3월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치면 공식 대표로 선임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1일에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바 있죠.
그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새 대표 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한 이후에는 줄곧 남성 공동대표 2명 이런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그 체제를 처음 깨고 40대 여성 단독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자, 이제 정 대표 내정을 시작으로 해서요. 카카오 계열사들의 CEO들, 임원들 대거 교체하는 인적 쇄신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은 고도 성장, 빠른 혁신 기업의 상징이었는데 내부 임원들은 또 고인물이 됐다.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요. 얼마나 쇄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에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최초의 여성 CEO가 된 정신아 대표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나이만 보면요. 만 48세. 상당히 젊은 CEO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력을 보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었고 이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또 네이버까지 거쳤고요. 2014년에 카카오 벤처스에 합류를 해서 10년간 벤처 캐피탈 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성과들이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당근, 한국 신용데이터, 루닛 같은 것들이 이제 정 대표가 카카오 벤처스에 합류하고 나서 이뤄진 투자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투자 성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만들면서 경영 능력을 내부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찌감치 카카오 경영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카카오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를 해서 카카오의 사업 서비스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 왔고 또 경영쇄신 위해서 지난 9월에 만들어진 CA협의체에서는 사업부문 총괄 또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카카오 내에서. 네. 산적한 과제 정말로 산적해 있죠. 한때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기술들을 선보였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주다 뭐 한때 이런 애칭을 얻기도 했었는데 2년 전까지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정반대 입장이 됐기 때문에 예. 그때의 영광을 일단 되찾아야겠죠. 정 대표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 뭐 SM 인수 당시 시세 조정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죠. 네. 뭐 독점 논란도 있죠. 서울 아레나 비리 의혹도 있죠. 내부 갈등과 같은 이런 대내외 악재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정자가 쇄신 TF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의 경영쇄신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부터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 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전화번호 정도 이렇게 누르면 발급이 되는데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되면 소비자가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아도요. 10만 원 이상이 계산이 되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업종이 내년부터 이제 13개 업종이 추가가 되는데요. 정육점 같은 육류 소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신문,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이제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 사업 등입니다. 이런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안 하시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네. 뭐 정육점이나 서점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만 원 이상 사면 무조건 발행이 돼야 되니까요. 아마 이런 뭐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조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5만 원을 10만 원을 5만 원씩 나누어 결제하거나 신용카드 5만 원, 현금 5만 원 결제하는 경우에도요. 총 거래 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좀 영세 사업장이라고 해서 좀 네. 예외가 됐던 사업장들도 이제 더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현금 영수증을 그러면 10만 원 이상 발급됐을 때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현금 영수증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2005년 도입이 됐는데요. 2010년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이런 이제 전문 업종을 시작으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지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현금 영수증 발급액이 무려 156조 2천억 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정도의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에 네.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뭐 자기 전화번호나 현금 네. 영수증 카드 안 알려주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은 어찌됐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 발행이니까. 누구한테요? 그게 소비자가 만약에 요구하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을 인적사항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국세청이. 네, 여기에 5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조금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사용을 공식화해 소득공제를 좀 받을 수 있고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현석이라는 사람이 전화번호 안 남기고 네. 혹은 현금 영수증 카드 안 남기고 가서 그 사람이 소득공제는 못 받을지언정 그쵸. 국세청이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자료로는 남겨야 되니 국세청이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은 찍어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이 13개 업종 같은 경우는 안 해본 일이니까 좀 착오 없이 좀 이런 제재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동물원 또 야생 동물 카페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을 쓰다듬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먹이를 주는 것도 안 되고요. 물론 이거 이제 관람객에 한해서요. 또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되면서 이 동물이 하는 쇼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주도에서는 남방 큰 땡땡 이게 유명하죠.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878님이 이 쇼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볼 때는 좋았는데 이 동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3355님은 새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동물. 언제나 집에는 이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라고. 그렇죠. 이 동물이 참 예뻐 보이죠. 뭔가 피부라고 해야 됩니까? 가죽이라고 해야 됩니까? 되게 매끈해 보이고요. 한번 참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동물을 만져볼 기회도 없죠. 거의. 장은현님, 저보다 더 똑똑한 동물인 것 같아요.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얘는 뭐 사람보다 높겠습니까? 유익수님이 저희가 아까 뭐 경제상식 퀴즈도 그렇고 오늘의 경제뉴스도 알려드렸는데 그래? 처음 알았네라고 보내주셨고요. 박민수님은 저희 부장님은 직원이 뭐 이야기하면은 항상 그래? 하면서 뭐 개그맨 흉내를 내시는데요.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혹시 박민수님의 부장님이 유익수님이신가? 알아서들 회사 분위기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힌트도 충분히 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연말 이제 송년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 되니까 또 추워지니까 밤에 택시 잡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시 기사들이 모자르니까 선운행 후 면허, 그러니까 면허가 없어도 일단 택시부터 운전을 하세요라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 이 택시 취재, 택시 분야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 교통경제신문의 이병문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문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경제 이병문 기자입니다. 네. 지금 그 택시 기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네. 세계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모두 28,000대나 되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택시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네네네. 운전기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택시는 많다. 예, 많습니다. 기사님들이 부족하고. 예. 어느 정도입니까? 잠깐 이제 심야 시간 평균 택시 운행 대수를 보면은요. 이건 서울시 조사에 나온 건데요. 지난 9월 심야 시간 서울 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 대수가 21,600대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인 2019년 12월보다 19% 감소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심야 운행 비중이 높은 법인 택시 기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하. 전국 택시연합회 통계를 보면은요. 네. 올해 이제 10월 기준 전국 법인 택시 기사가 7만 700명. 코로나 전인 2019년 10만 2,300명보다 무려 31%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1년 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도 2,300명, 3.2%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탈 현상이 이제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사들 네. 부족으로 1년 사이에 전국 택시업체 9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 지역도 그렇고요. 택시 기본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은 안 됐을까요, 업계에? 이 법인 택시 문제 얘기할 때요. 네. 이 산학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산학금. 예. 산학금은 이제 법적으로 2020년부터 폐지됐고요. 네. 현재는 이제 형식적이나마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제 그래서 시행됐다고 이제 하던데요. 예, 산학금보다는 일부 운송수익 기준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냥 하지만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법인 택시 운영 특성상이요. 네. 회사 측은 이거 기사 관리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제 기사가 회사에 너 얼마 정도 최소 금액 납입해라. 이게 이제 산학금, 네. 기준금이죠. 그리고 기사들은 이거 산학금, 기준금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고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금이 오르니까는요, 회사 측은, 수입 늘어났지 않느냐. 네. 해서 이제 보통 기준금을, 서울 택시회사 같은 경우, 평균 15,000원. 그러니까 하루 15,000원이요. 네. 하루 1만원씩 올린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만원씩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금이 오르니까 승객은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예전에 택시를 자주 탄 승객이라도
인상된 요금에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안 탑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올라도 승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송수익금은 제자리 걸음이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 내야 될 기준금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기사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기준금 채우기 힘들다면서 더 이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이네요, 악순환. 예. 택시 요금이 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택시 타기 무섭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택시 타는 거 피하고 저녁 자리를 일찍 끝내고 들어가는, 이러면서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도 또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야 시간대잖아요. 예.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어떻게 심야 시간대 밤에 운전하시는 걸 많이 좀 피하시나요? 이게 이제 심야 이제 택시 대란 일어나는 거는요. 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심야 운행 비중이 높아요. 법인 택시 기사들이. 네. 근데 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감소했고 여기에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이 고령화되면서 이거 밤에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간 낮에 운행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 게 원인이죠. 예. 전국 개인 택시가 16만 4,50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 택시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 절반 과반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나이들 빚이다 보니까는 술 취한 승객들 이른바 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진상 승객들이라고 하는데요. 힘들죠. 예, 이런 스트레스로 그냥 나는 야간 운행 안 해. 이런 분위기가 높죠. 근데 아까 정부가 네네네. 예. 기자님. 요 법인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제 심야 택시 대란 해결책의 하나로요. 네.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개인 택시 부재 해제가 되니까는 오히려 이제 주간에만 운행해도 네. 원하는 소득을 어느 정도 이제 올릴 수 있게 된 개인 택시 기사들은 심야 운행을 피하고 있어요. 더 안 해도 되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아까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선가 일을 하실 텐데 또 한때는 그분들이 배달 라이더로 많이 가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배달 시장도 안 좋고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사실 어디로 갔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그만둔 기사들 상당수가 택배업이나 이제 대리기사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택배업은 이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수입은 택시보다 훨씬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이 되니까는 이제 택배로 많이 가고, 대리기사 같은 경우 이제 밤에 바짝 일하고 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로도 가고, 또 이 배달기사는 이제 유동적으로 일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 평균 근로시간이 택시 기사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같은 운수업종인 그런 쪽으로 택배나 대리기사나 이런 쪽 배달기사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법인 택시 몰러 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선취업 제도를 좀 추진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자격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그냥 법인 택시 운행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인 택시 운전을 하려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어서 이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네.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은 뭐 교통법규, 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과목 시험을 치러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얻어야지 이제 합격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범죄 경력 조회를 합니다. 아하. 예, 거기서 뭐 마약을 했나 뭐 무슨 그렇죠. 중요하죠 이거. 예. 그런데 이상이 없어야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간이 보통 이제 2개월 걸리니까 이게 뭐 당장 법인 택시에 취업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럼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내에 단서가 붙는 게 이제 3개월 내입니다. 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른바 이제 선운행 후 자격 취득 제도를 이제 법인 택시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법인 택시 기사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이제 내놓은 규제 완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달 장관도 이제 참석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아마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격 확인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운행부터 시키겠다. 이게 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요?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이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카카오나 우티, 타다 이렇게 택시 중개 플랫폼사에서 이제 이미 적용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6,000명이 혜택을 받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이 그렇다면은 법인 택시 기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이게 6,000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최소한 더 줄어들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시험 삼아서 택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이건 뭐 많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택시업계에서는 당장 돈이 급한 이제 미취업자가요. 네.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최대 뭐 5,000명까지 이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반짝 공급이야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 법인 택시 기사의 수입이 좋아지지 않는 한 미봉 측에 그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승객들이 안 타니까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를 않고요. 다시 택시 기사님들이 좀 돌아오게 할 만한 대책 뭐가 없을까요? 이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요? 예, 뭐 새로운 인력 유입은 물론이고 천장을 떠났던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무엇보다도 택시 운전이 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택시는 아주 일부 지역과 이제 심야 시간대 뭐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시달리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가용과 렌터카, 지하철, 버스에 밀려서 갈수록 사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정부가 이제 그동안 택시의 공공성을 들어가지고 보호와 규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보호와 규제 모두 어느 정도 풀어야 할 때 아닌가. 그렇죠. 예, 국민 안전과 공급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정부는 요금이나 임금, 뭐 고용 등 택시 운영은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만들고 활력을 도모하고 돌파구를 찾게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 법인 택시는 다른 산업과 달리 현재 파트타임 기사 같은 걸 쓸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택시 발전법에 의해서
근로 시간이 이제 일주간 40시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임금도 꼭 월급으로 줘야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규제들이 또 곳곳에 있을 수밖에 아르바이트나 있는 뭐 거고요. 주급으로 네. 외국처럼 뭐 주급으로도 주고 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비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하여튼간 그 규정까지는 좀 들어봤고요. 오늘 뭐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경제신문의 이병문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들어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번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또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측하면서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가 강화되면서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 거래가 전월보다 7.9% 감소했습니다.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그 신년 운세 보러 좀 가시려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토정 비결 혹은 사주와 타로 이런 것들 뭐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과연 점 보러 가는데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심리학개론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실 뭐 일이 다 잘 되고 술술 풀리고 하면은 이렇게 뭐 점 보러 가거나 네. 이럴 필요성도 사실은 못 느끼겠죠, 사람들이. 네, 사실 밝은 길에 우리가 다닐 때는 손전등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어두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전등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느끼는 빈번한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불안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울입니다. 그래서 보통요, 불안은 많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요. 네.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좀 어둡고 뭔가 잘 안 보이고 좀 뭔가 절망스럽고 이랬을 때 우리는 좀 미래에 대한 지점으로 불확실한 걸 좀 확실한 어떤 빛을 찾아서 우리는 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개와 같은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실제로 밝게 비춰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 마음에는 밝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심리적 위안이 되기도 하죠. 아, 심리적인 위안. 네. 근데 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사회가 밝고 명랑하고 네. 미래가 투명하다. 네. 그러면 사실 뭐 사주, 타로, 신점 이게 또 그렇게 뭐 많이 보러 사람들이 갈 리도 없을 테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인류가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른 것이요. 네. 인류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실존주의 학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얼룩말이 네네. 동료가 잡아먹겠어요. 사자한테. 예. 근데 사자가 이제 다 먹고 이제 자고 있으면 그 옆에서 그냥 풀 뜯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그 동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자가 풀 뜯고 이제 만약에 다 먹고 이제 자고 있으면 지금이 기회잖아요. 그리고 또 사자 입장에서 봐도요. 가재를 다 잡아먹고 이제 배가 부르면 그냥 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인간이 사자라면 옆에 가재를 또 가고 있잖아요. 배가 암만 불러도 가지고 빨리 가서 다른 사자가 가져오기 전에 빨리 가서 죽여서 땅에다 묻어놓고. 저장해 놓으려고. 그렇죠. 저장해 놓고 그걸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안 되면 이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통장에다 넣어놓고 계속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먼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줄기로서 이러한 토정 비결이라든지 뭐 점이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인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오래 전부터 네. 뭐 점 보는 게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인간이기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네. 인간이기에 뭔가 서두르려고 하는 거고 또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 참 용하다. 네. 잘 맞추더라. 그게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물론 검증은 안 되겠습니다만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일단은 진짜 용한 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네네.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마케팅이나 전략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좀 뭔가 가정문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조건문, 가정문. 가정. 예를 들자면 내년에 무조건 2억이 생겨.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네네. 내년에 귀인을 만나면 2억이 생길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귀인. 귀인이 사실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또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네네. 약간 해석의 범주가 조금 이렇게 넓거나 보편적입니다. 해석의 범주가 넓거나 보편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 만약에 작가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네네. 기자님이 오시거나 오셨어요. 그러면 네네. 아이고 가정에 문제가 많구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 좀 어렵구먼. 이러면 거의 뭐 이래서 어렵고서 왔다거나 네. 뭐 오면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온다거나 이런 거 거의 보편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해서 짚을 때도 아이고 요즘 몸에 문제가 많구먼. 네네. 그럼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건 잘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네. 배가 좀 더부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뭐 몸에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배가 약간 더부룩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봐 장의 문제인겨.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럼 이제 장에 이제 어떻게 갈지 이런 거를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아 그게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어떤 조건부로 네.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마지막은 출구 전략이 항상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조건문이나 가정문 같은 경우에서 뭐 파트너하고 뭐 사업을 하면 아주 잘 되는 해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파트너랑 했는데 잘 안 되냐? 그러면 파트너의 사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의 이제 사주를 뭔가 언제고 뭐 이렇게 좀 대략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불이 많구먼 자네하고 상극인겨. 네. 뭐 이렇게 상극? 불이 많아?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구 전략이 항상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쉽게 믿도록 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이제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또 달라질 수는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뭐 약간 뭐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수는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뭐 검증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오늘 이제 심리적으로만 살펴보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점집을 잘 믿거나 네. 아 진짜 사주가 맞는 것 같아. 네. 타로점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라고 잘 믿는 네.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실제로 좀 사람의 성격 중에는요, 현실적인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초현실적인 거,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영성적인 거,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요소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보다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직관, 영성, 어떤 면에서 초현실적인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더 갖는 분 사람들이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은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죠. 자꾸 좀 단 사람한테 의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아줄을 찾는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아줄. 그러니까 이게 꼭 옳다 안 옳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 내가 되게 불확실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혼자 있으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너무나 필요해서 그걸 붙드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상황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더 의지를 하게 되고 네. 그냥 기존에 원래 잘 남에게 의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런 점집의 방문 빈도를 보면 본인 스스로가 또 좀 아실 것 같고요. 네. 약간 어떤 자아와도 좀 연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예. 굳건한 사람이 있고요. 굳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굳건하지 않고 약한 사람은 작은 거에 자꾸 휘둘려요. 어떤 얘기는 이런가? 내가 이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서 희망을 두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안전 기제를 항상 구축하려고 하죠.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약간 그 귀가 얇은 사람들 뭐 그렇게 표현할 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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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껏 뭐 사주나 뭐 역술 뭐 이런 데 찾아가서 네.
돈 주고 이제 본인이 찾아간 거죠. 네. 그런데 정작 거기서 해주는 말은 약간 의심하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꼭 저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심리는 뭡니까? 사실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실제로 뭐 2억을 진짜 와? 뭐 3억이 뭐 잃어? 뭐 귀인이 와? 예. 그렇죠. 뭐 10억 벌어? 약간 이걸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사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엄마가 진짜 무슨 슈퍼 히어로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약손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적인 하나의 좀 만족감 또 어떤 위로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되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검증 불가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사실 이게 불안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좀 미래의 불안을 좀 줄이는 방법? 짧게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요, 이런 사실 뭐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도요, 불안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좀 틀리더라도요,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약간 위로가 돼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건 운동을 하는 신호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네. 네. 나머지 이야기는 또 이어서 나중에 네. 또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돌아옵니다.